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예리한 분석과 진단을 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베네트 정부의 외교 참사 시리즈가 많다고 해요. 첫 번째로 원래 이스라엘 정부는 내각이 조성되면은 외교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이 외교 정책을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총리 주도로 정책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방식과는 좀 다르게 외교부 장관인 라피드 주도로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산적한 현안 외교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베네트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산적한 이슈가 뭐냐면 이란의 핵무기 생산 가능한 우라늄 농축 90%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란의 새로운 그 초강경파 원리주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이란 제재 완화를 하고 있고요. 등 이게 대외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 게 총리죠. 아무리 뭐 내각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보 관련 군통수권은 이제 총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총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안 이슈가 많으면 빨리 미국을 방문해서 뭔가 이게 정책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방문 계획이 안 잡혔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8월 초순에 간다고 해요.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베네트 총리가 왜 안 보일까라고 다들 이제 현지 언론에서 수군거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라피드가 주도해서 정부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정을 구성하고 그 베네트한테 먼저 그 2년 동안 총리를 제안을 하고 2년 뒤에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번에 이제 정부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네트가 아무래도 좀 힘이 없고 라피드가 더 입김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5%짜리 총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의석수 계산해보고 또 지금 7명에서 1명이 약간 좀 우성향 완전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짜리 총리가 한계다라고 이제 일각에서 그런 조롱과 비아냥이 있긴 합니다. 미국의 그 8월 달에 간다고, 8월 초에. 네, 8월 초에 보도상에 의하면. 미국의 그 민주당한테도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 베네트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 그러던데, 원래 이 라피드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정확한 노선이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2018년 정경 발표회가 있었어요. 이때 기조발표에서 뭐라고 라피드 장관이, 전 라피드는 정치인이었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양보하는 대가로 이란 핵저지를 이끌어낸 것이 우리 안보 정책의 핵심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란 핵 문제 해결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6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복원 합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란 문제는 이란 문제대로 미국은 풀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기가 풀 것이다라는데, 라피드 장관 혼자만 이게 대가성이 있는, 마치 이거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라피드 정권에서. 근데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게 노선이 안 맞으니까 일각에서도 이제 많은 비판이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라피드 장관은, 베네트 총리는 이제 안 보이는 가운데 라피드 장관은 EU를 방문했어요. 신속하게. 거의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경제 재건을 천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EU는 서방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과연 이들의 그 스탠스는 어떠냐, 이스라엘에 대한 스탠스는. 근데 그동안 EU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각종 반 이스라엘 관련 시민단체의 최대 후원자예요. 와, 유럽연합.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의 전범을 규정해서 각종 소송전의 그 최대 후원자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좀 PLFP 단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이라고 약간 막시즘 계열의 그 팔레스타인 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 그 유관 단체도 지원한 전력이 있죠.
근데 여기에 가서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뭐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지지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않고 뭐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그 유럽 연합이 그렇게 그 반이스라엘 정책이 많군요. 예, 예. 자, 두 번째 외교 참사 시리즈. 그 비밀리에 베네트 총리가 요르단을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요르단을 가는데 비밀리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베네트가 안 보이는 대신에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라피드 외무장관은 공개석상에 참석하고 베네트는 이제 비밀 회담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난 6월에 비밀 회동을 요르단 국왕과 가졌는데 그게 뒤늦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그 이스라엘은 요르단의 수자원 공급을 2배로 늘리고 요르단은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상품 교육을 1억 6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했다라고 언론 보도에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현지에서 이게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케이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죠. 적성국들하고 계속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비공개로 했냐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뭐 물과 뭐 이런 상품 교육을 늘려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아오는 게 있어야 게 있는데 전혀 받아오지 않았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현안 이슈는 뭐였냐면 전략적 요충지인 수파와 아랍 나하림을 갖다가 확보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은 사실은 뭐 순위파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또 요르단이 친이란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르단에다 이렇게 퍼주기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사이에.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순위파이긴 하지만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도 친이란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요르단은 순위파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이른바 이란 축에 개입을 했었고요. 과거에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도 전면에서 반대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약간 반친이란 성향의 요르단하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른바 유화 정책 혹은 일각에서는 퍼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네트 라피드 정권의 외교 일원칙이 이제 거의 드러났어요. 미 바이든 행정부 관계 정상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국익보다는.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인 요르단을 지원하는 게 곧 바이든 행정부의 이롭다. 혹은 그 노선에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그래서 비밀리에 공개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보수파나 일반 시민들은 이제 붕괴함으로 비공개를 한 것이죠. 비공개로 했어도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 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야당에서도 또 뭐 굉장히 비난이 많을 텐데. 근데 그거를 이제 비난이 나오면은 베네트 총리는 그러니까 현안 외교 이슈를 가지고 상대 국가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국내 정쟁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임무는 네타냐후 전 총리에 대한 정쟁, 반대 목소리에 대한 반대, 그 투쟁 역할이 아닌가, 전당 공격수가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 같은 보수 계열이었던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공격하고 정쟁만 몰두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만 하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은 별로 안 보이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노선에 대한 비판인데 노선에 대한 반박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또 과거에 했던 그 담론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브라함 협정. 그 이스라엘이 중동 여러 나라와 맺었던 그 아브라함 협정.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맺었던 그 협정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원유 송유관 공급 계약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 파기한 겁니까 벌써? 예. 왜 파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송유관 사업은요. 페르시아 걸프만의 원유를 이스라엘 남부 항만 에일라트와 아시켈론을 통해서 지중해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오호. 그러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유럽 시장이죠. 그러면 그 라인을 깔면서 여러 이제 뭐 바다 지반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그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네트냐후 총리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환경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아 괜찮다라는 합격 통보를 받고서 이제 체결을 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게 송유관 같은 이 대규모 건설은 이 투자 액수가 어마무시하니까 그거 뭐 그냥 만약에 최종 단계에서 부결되면 투자금이 다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타당성 조사 여러 단체에 거쳐서 검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각이 이제 이른바 좌파 내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부 장관이 누구냐면 좌파 정당인 메르츠 정당의 몫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이 됐어요. 임명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타마르 잔드버그 이스라엘 환경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백지화를 시킨 겁니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환경부 장관이 속해 있는 정당이 좌파 정당이군요. 메르츠. 메리츠. 야,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이건 걸렸다 싶어서 확 그냥 기어퍼버린 거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국내 정치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당사자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도 어느 정도 그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의 고위 관료는 신임 좌파 내각 출범을 앞두고 나름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 준비를 한 게 이제 다양한 소송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큰 위기인 건 사실이다. 아브라함 협정 협정자 대표적인 협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를 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송유관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것 말고도 동시에 잃게 되는 것도 참 많을 텐데. 그럼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위기인 건 맞는데 이제 여러 매체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제 장기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비즈니스 컨트랙이니까 규모가 큰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되 베네트 총리가 다른 형태의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거지만은 뭐 계약은 준수해야 되고 외교 관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 그 환경부 단체나 그 사람들 설득하는 선에서 어떤 묘안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입장에서는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옮긴 다음에 그 남쪽에는 에일랏에서부터 그 송유관으로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낼 생각 큰 그림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그 초입인 이스라엘에서 그걸 틀어버리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론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하이옴이나 몇 가지 그 매체들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슈도 최근에는 UAE하고 라피드 장관랑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공식 매체에서는 뭐 회담 성공, 뭐 대서특필하고 뭐 이거 잘한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각의 알려진과 달리 그 회담장에서 이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니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송이 들어오면 그 배상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액수가 워낙 크니까 장기 소송으로 갈 것 같고 중간에 또 뭐 기업들끼리 이렇게 특허 분쟁 같은 거 보면 이제 합의안도 나오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장기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소송 자체도.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관계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그동안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그 시리아 영내 영공을 넘나드는 것을 묵인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그 시리아의 영공 출입을 불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을 이렇게 드나들 수가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국경이 이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무기를 이제 공수받아서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아니면 테러 자원들을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 그거 아주 요충지대거든요, 군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공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군은 좀 그렇고 공군이 들어가서 이제 주요 물자, 테러 물자, 뭐 군수 물자죠. 이제 첨단 무기들이 이동하는 거. 이란의 기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그 남부에서 이제 폭격을 때려서 이제 이른바 테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인프라들, 그런 자산들을 이제 해체시켜야 이제 이스라엘 북방
북방에 있는 국경이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에 네트냐후 총리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략회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배경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듯이 2015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죠. 그러면 시리아 내전에 일단 시리아의 역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시리아 안에는 여러 이제 군벌들이 이제 경쟁 각축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크게 구분을 하면은 아사드 정권, 그 다음에 이란 지원 세력 헤즈볼라, 그 다음에 또 이 셋을 지원하는 러시아. 네 명이 한 축으로 싸우고 또 다른 반대축은 시리안 반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 당시만 해도 이 러시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순위파 반군이라 그러죠. 예, 순위파. ISIS 뭐 그쪽 계열인데. 근데 그쪽이랑 이제 대결 구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때 처음으로 20년 만인가 30년 만에 다시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냐후 당시 총리가 딱 그 지도를 보고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죠. 전략 분석을 하면 시리아 내에서 이제 이란 세력이 강화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란 세력이 강화되는 세력이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그 북방 지역의 국경을 통해서 테러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시리아에서 막아야겠다. 시리아에서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한적인 폭격을 해야겠다. 그럼 제한적인 폭격을 하려면 이제 러시아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야, 그걸 또 러시아의 허락을 받는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적성국이고 러시아하고는 뭐 우호국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게 국제정치의 일반 원칙으로 그냥 힘의 권력으로 경략적. 예, 정략 이게 뭐냐면 거의 아모랄적인 성격에 무도덕한 성격이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그냥 내 국가에 이게 맞으면 나랑 손 잡는 거고 안 맞으면 하는 거지 뭐 영원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국제정치는 특히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간 거죠. 푸틴한테. 우리가 그래서 그 협상 포인트가 뭐였냐? 시리아 내에서 이란 세력이 강화되면 아사드 정권에 대한 러시아 당신들의 그립이 악화된다. 그러므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폭격 영공 허용권을 허락해달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만약에 시리아에서 이란이 강화됐다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오겠냐? 이스라엘 북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하고 소규모 폭격이 아니라 지구전이 아니라 이제 대규모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제 역학상 당신 러시아는 아사드의 최대 후원 세력이므로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하게 러시아가 또 중동에서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실제 사례로 지난 1982년 레바논 전쟁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사실상 이스라엘이랑 러시아랑 소련이죠. 그 당시는 소련이랑 붙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공군이 러시아의 방공망 그 인프라를 다 폭격해서 폭파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제공권은 이제 이스라엘이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푸틴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 제한적 경쟁을 일을 크게 벌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한테 이제 영공권을 허용해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는 건 러시아 너네 국익에도 안 맞다. 고로 큰 전쟁 피하기 위해서는 요거 조그만한 그 영권 허용권만 하고 우리는 이란 헤즈볼라만 타격할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합의를 했죠.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쉬워 보여도 그게 과연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러시아 군부들도 군수뇌부나 안보 전문가는 다 반대했어요. 근데 푸틴이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가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 배경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때문이에요. 그 당시가 2015년이니까 오바마 행정부거든요. 오바마 행정부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동 외교 정책이 똑같아요. 그 당시도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시리아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경고를 했죠. 시리아 아사드 정권한테 너네 화학무기 쓰지 마라. 레드라인 딱 설정해놓고 오면 너네 뭐 우리가 뭐 미군 지상군 병력 투입하겠다 이거 엄포를 놨어요. 근데 시리아가 화학무기 썼죠. 근데 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서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무대응으로. 아, 미국이? 예. 그럼 왜 무대응했냐? 시리아는 아사드는 이란의 지원 세력이고 또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제1차, 그러니까 최초의 핵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란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이건 국제 규범으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아, 쟤네는 그냥 미국의 위성국가, 이스라엘은 자기 외교 정책도 없고 자기 국익 관점도 없고 그냥 미국의 외교 전략에 맞춰서 같이 동행하는 뭐 그런 류의 위성국가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사정 변경이 생겨요, 그때. 이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 관련 회담을 9월 달에 했는데 그 6개월 전인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 3월 달에 네타냐후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들어가서 그 오바마의 어떻게 보면 앞마당이죠, 의회에서. 오바마의 그 이란 핵 협정을 갖다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거든요. 오바마 행정부의 그 핵 합의 정책을. 그래서 오바마하고 네타냐후하고 최악으로 안 좋았어요. 그걸 놓고서 이제 또 지금 연정 멤버인 베니 간츠가 그 외교적 갈등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면 되냐. 그거 남의 나라 앞마당에 가가지고. 그걸 비난했군요.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요미나, 그 칼럼니스트의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그게 전략적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해요. 오히려. 왜? 여기서 어떻게 이제 국제사회가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은 우린 지역 패권 국가다. 우린 미국의 위성 국가가 아니라 친미 사대주의 굴종 국가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국익을 챙기는 중동에서의 핵심 패권 국가다. 이걸 보고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인가? 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걸 보고 푸틴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 대화가 되는 합리적인 국가 지도자네. 그럼 얘랑은 전략적인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신뢰도의 문제니까.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국제 외교 정책을 아주 잘 했어요. 그렇죠. 신의 경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 협정의 그 씨앗이에요, 이게. 이웃국 순위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제 미국 정책이 또 바뀌면 또 움직일 텐데. 요번에 드러났잖아요. 그 아브라함 UAE하고 송유관 계약도 정권 바뀌니까 훅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네타냐후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어요. 그럼요. 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국한테 어떻게 주종관계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바마 행정부에 정면으로 들이받았단 말이야. 그거 그냥 뒤에서 이게 이견 차이가 아니라 미 의회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무나한테 자리 안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략적 행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은 지역 패권 국가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랑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영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게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늘의 뉴스로 다시 돌아와서 패스트포워드 해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오바마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차이점 뭐냐? 네타냐후 정부가 아니라 이제 베네트 라피드 정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최근에 미러 회담에서 미국이 얘기했어요. 러시아한테. 미국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지원 세력 폭격을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네는 과거로 회귀한 거거든요. 네타냐후 전과 후를 봤을 때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미국의 위성국가로 다시 전락했구나. 그럼 얘랑 우리가 계약 맺을 필요 없지. 신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파기해버렸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회담 이후에 이런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 그럼 미국의 입김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말 따를 거고, 나 이스라엘 이거 원하는 거, 그 폭격하는, 이란 지원 세력 폭격하는 거, 나는 거부한다. 러시아한테 얘기했죠. 그럼 러시아도, 알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너 앞으로 하지 마. 끝. 된 거죠. 근데 보통 네타냐후 같았으면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싸우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그 네타냐후가 구축해 놓았던 아브람 협정을 통한 그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게 이제 막 하나씩 계속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설계가 이제 우려했던 바로 이제 하나씩 깨지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들이. 그래서 그 베네트의 요르단하고 그 비밀 회동이 공개가 되자마자 그 오만에서도 잠재적인 참여국이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그 나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참여 안 하겠다. 왜 신뢰할 수가 없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협정이 결국엔 계약인데. 근데 정권 바뀌고 뭐 수백억 달러 송유관 프로젝트도 뒤집고 이러면은 같이 이른바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돌아와도 4년 지나돼야 뭐 어떻게 정권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은 돌아와서도 굉장히 다시 이 구축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타냐후가 나이 연령도 이제 좀 고령이고 복귀해도 쉽지 않죠, 예전처럼. 4년 해도 또 바뀌면 이게 한 번 허물어지면 꼭 루피드당이 집권했을 때 신뢰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또 메르츠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 건데? 라피드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국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전만 해도 민주공화 양당이 외교 정책은 초당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노선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오바마 행정부 출연 이후로부터 이게 스윙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미국도. 여기도 그 대이란 정책만 해도 예.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하고 180도 다르죠. 지금 또 바이든 때 또 바뀌었잖아요. 예. 참 이스라엘도 지금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베네트 라피드 정권의 외교 정책은 대량을 규정하자면 대이란 정책에 대한 무대응, 팔레스타인 끌어안기, EU의 굴복, 바이든 친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책 수용, 그다음에 요르단의 굴복, 이런 류의 외교 참사가 연속이라고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걱정이 많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국제 정책이 망가지면 이제 이 영향이 이제 국내 정치로 들어오고 사회 치안 문제로 이제 연결되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베네트 정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잘한다 하고 싶은데 도무지 그렇게 박수칠 만한 일들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주류 미디어에서는 찬양하고 있죠. 그것만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협정 대사 만들었고 했고 이게 업적만 얘기하는데 그 이면 얘기는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하고 우리나라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지어서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 상뿐만 아니라 미국 상황도 똑같더라고요. 같아요. 이게 주류 제도권하고 이제 보수파하고 대립하고 기존 체계를 허물어뜨리려는 자와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싶은 자의 끊임없는 경쟁인데 그게 유사하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축소판이죠. 마이크로코스모처럼 요거 하나 이해하면 한국도 이해가 되고 요거 미국도 이해가 되고 국제 정치가 그냥 다 들어와요. 기사 분석하기는 참 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